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아침 11시 한 10분 됐고요. 서울은 20일 금요일 자정을 좀 넘겼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이 썸네일에 써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저번 금요일부터 6월 13일 이란의 핵시설하고 이란 수뇌부들을 폭격하고 암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 증시가 어땠나? 제가 왜 이스라엘 증시가 어땠는지를 보는 것은 이게 나중에 북한 또 핵 시설 아니면 북한의 수뇌부들을 또 미국이라든지 뭐 미국 그 서방 진영에서 또 이제 폭살을 시키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때 남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남한의 증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의 이벤트 스타디격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벤치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증시가 저번 13일, 금요일 이후에 연일 상승 중이다. 한국에서 요즘 뭐 상법 개정을 한다는 기대감에 증시가 오른다. 뭐 상법 개정하면은 뭐 5천 간다. 코스피가 6천 간다. 온갖 바람잡이들이 얘기들을 많이 떠드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펀더멘털 솔루션은 북한의 핵을 먼저 없애는 것이다. 자, 일단은 제가 자세한 얘기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저번 6월 12일, 그러니까 저번 6월 12일이면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오늘은 미국의 휴일이기 때문에 증시가 문을 안 열어서 어제까지의 종가 기준으로 증시,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이스라엘 투자하는 ETF, EIS에 iShare MSCI 이스라엘 ETF가 EIS인데,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비교를 해봤어요. 저번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텔아비브 125 인덱스, 텔아비브 증시 인덱스가 우리 코스피 비슷한 거죠. 약 반올림에서 한 5% 올랐고, 이스라엘에 투자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iShare, 블랙락에서 만드는 ETF 시리즈죠. iShare 4.4% 올랐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내려갔고, S&P 500은 마이너스 1% 내려갔는데, 미국 증시가 내려가고 한 것은 사실 뭐 이스라엘, 이란하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텔아비브 인덱스가 어제까지 거의 5% 올랐다. 그러면 이제 매일 한번 쪼개서 봅시다. 6월 13일 날. 6월 13일이면 저번 주 금요일이죠? 6월 13일 날 인트라데이 1분 간격 주가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 증시는 안 나와. 왜냐면은 여러분 아는 사람 알겠지만 유태인들은 우리 일요일이 유태는 토요일이죠. 그쵸? 그래서 유태인만 그러냐? 중동도 일요일날 증시를 열어요. 아라비아 국가들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유태인들은 우리 토요일 일요일에 걔네들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고 증시가 문을 닫지만 유태인들은 우리보다 하루 땡겨서 우리 기준에서 금요일 토요일 날 문을 닫고 일요일 날 증시가 열죠.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번 6월 13일은 우리는 금요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기준으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문을 안 열었다. 근데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하고 수뇌부들을 암살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잠시 뭐 좀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2% 근처까지 갔었죠. 저번 금요일 날. 이게 6월 13일 11시, 12시, 오후 1시, 2시, 3시, 4시입니다. 미국은 9시 반에 문 열어서 오후 4시 문 닫으니까. 그리고 EIS, 그때 이스라엘 ETF는 마이너스 한 1.69%, 1.7%로 이제 장을 마쳤죠. 이게 저번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6월 15일은 어떠냐? 6월 15일은 우리 기준으로 일요일인데 이스라엘은 월요일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텔아비브 인덱스는, 거래가 됐죠. 그때 미국이 폭락했기 때문에, 폭락이 아니라 뭐 1.몇 % 하락했기 때문에, 왜냐면 EIS가 하락했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스라엘은 월요일이지, 우리 일요일이. 그때 6월 15일 일요일 날은 텔아비브 인덱스가 잠시 하락했다가 쭉 상승해가지고 회복했습니다. 0.35%로 회복을 오히려 했어요. 이란 개작살 내고 나서. 그리고 이란이 바로 또 텔아비브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미사일을 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렇게 회복을 해줬다.
폭락 안 했습니다. 텔라비브. 자, 그럼 6월 16일. 6월 16일이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증시가 열고 우리도 열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어땠냐? 6월 16일 날 증시가 열자마자 이스라엘 텔라비브 증시가 확 폭등을 하죠. 시장 열자마자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해가지고 6월 15일 일요일 이만큼 오른 0.35% 오른 상태에서 추가로 더 6.4% 폭등을 하죠. 이스라엘 증시가 텔라비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EIS고 텔라비브 증시는 2.6% 상승을 하죠. 죄송합니다. EIS 6.4% 오른 거는 이스라엘에 투자하는 블랙록 iShare ETF EIS가 6.4% 올랐다. 서로 휴일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 전에 폭락한 거 다시 회복하려고 팍 폭등을 해준 거죠. 월요일 날, 6월 16일 날. 그러니까 6월 17일 날, 화요일 날은 어땠냐? 어제 EIS가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텔라비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시 폭등을 해준 거지. 3%로 폭등을 해줬죠. 그쵸? 6월 17일은 화요일. 그리고 뭐 미국 S&P 500 지수나 나스닥은 뭐 다른 이유들 가지고 뭐 관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름값 이런저런 뭐 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등등 해가지고 페드가 그 수요일 날 금리 발표를 하기 전에 원래 증시가 좀 불안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17일 화요일 날 6월 18일 수요일 날 페드가 금리 관련 발표 전에 뭐 원래 증시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했다. 자, 6월 18일 수요일이죠. 6월 18일 수요일 날 텔라비브 증시는 6월 17일 화요일 종가 대비 1.6%로 상승을 했죠. 여기 파란색. 그리고 iShare ETF EIS도 0.95%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제 나스닥은 0.12%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어제 오후에 페드가 발표하고 나서 더 이상 뭐 페드 내용이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냥 미국 증시는 그냥 고만고만했다. S&P 500 지수는 좀 올랐지만 나중에 종가 기준으로는 오후 4시에는 마이너스 0.04%로 6월 17일 대비 하락 거의 뭐 제자리인 거죠. 그리고 시장 맞췄다. 오늘 미국은 6월 19일 목요일, 오늘 미국은 휴일이기 때문에 증시가 안 열었지만 텔라비브 증시는 오늘 아침에 시장 열어서 현재까지 약 한 1% 정도 상승한 상태죠. 이거는 1분 간격 인트라데이 그러니까 1분 간격 인트라데이니까 그날 당일날 주가 추입니다. 1분 간격으로 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다운받았고 다 무료로 데이터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6월 12일부터 6월 19일 오늘까지, 오늘 미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휴일이라 증시가 안 열었지만 19일 오늘 목요일날 이스라엘은 휴일이 아니니까 증시가 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폭격을 한 6월 13일 전에 6월 12일부터 6월 19일 일주일 지난 오늘까지 일주일이 좀 안 됐죠. 오늘까지 6월 13일날 폭격 시작했고 금요일날 내일이 일주일 되는 날이죠. 6일 동안 텔라비브 증시가 6% 상승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하고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온갖 그 삼류 언론들 미국의 CNBC, ABC, CBS, 뭐 PBS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그 안티 트럼프 친민주당 삼류 언론들, 글로벌리스트 언론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온갖 유튜버들이 또 공포팔이 시작했죠. 뭐 이제 3차 대전이 나네 뭐네 하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떠드는 거 공포팔이와 정반대로 이스라엘 증시는 폭등을 했다. 6일 동안에 6% 올랐어요. 미사일을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래서 한국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의 근본 원인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북한의 핵 문제고, 두 번째로 큰 문제를 차지하는 게 한국에 있는 그 정치 리스크입니다. 그 한나라 국민의힘당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민주당은 완전히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들이 한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북한 노동당이 좌지우지했는데, 특히 민주당의 그 운동권 출신 주사파 문재인이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간첩들이 북한이 망해서 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 북한 노동당에서 돈줄이 끊기니까 우리가 상납해야 돼. 북한 노동당에 상납하라고 지령이 내려오니까 걔들은 원래 평생을 남의 돈으로 살아온 애들이죠. 상납까지 해야 돼.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서 돈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상당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언론들 YTN 뭐 SBS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겉으로 우파인 척하는 애들 말할 것도 없고 좌는 말할 것도 없고 걔들이 다 집단적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돈을 받아 처먹기 시작하면서 다 중국 쪽으로 붙었죠. 그래서 한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미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뿐만이 아니라 2020년 총선 그 후에 여러 가지 선거들 지방선거 말할 것도 없고 다 중국 공산당하고 한국에 있는 사법부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합작해가지고 만든 그냥 일종의 그냥 조작한 작품입니다. 조작된 상품이고 그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5년을 채울지 안 채울지 채워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한국 국민들이 다 그거를 뭐 원해서 한 거니까. 그 한국 국민들 스스로 바뀌지 않는데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좌우지간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을 뭐 진짜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해가지고 뭐 한다 이거 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북한 핵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죠. 북한 핵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일단은 그동안 너무 공포팔이 특히 민주당 쪽 애들이 뭐 전쟁하자는 거냐 노무현이도 그랬죠. 전쟁하자는 거냐 응? 전쟁이 나면은 뭐 불과 뭐 몇 시간 만에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방사포 때문에 뭐 불바다가 되고 뭐 그거 다 공포팔이 사기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기 전에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란에 있는 그 지대공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대공포 기지부터 해가지고 다 쓸어버린 다음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짓고 다니면서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같이 공조해가지고 북의 핵을 진짜로 때리겠다, 제거하겠다 의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6.25 때도 마찬가지로 북의 제공권은 이 한미연합군이 장악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이틀 만에. 북에 있는 방사포 기지고 뭐고 대공포 기지, 미사일 기지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폭격기가 들어가가지고 폭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 폭격 후 물론 이란이 카운터 어택을 하면서 미사일을 몇 대 맞게 맞았지만 그거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비슷한 상황을 전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제공권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한 것처럼.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 뭐 전쟁하자는 거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들도 다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공포팔이 해가지고 계속 북한을 키워주면서 북한의 정권의 체제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면서 그러면 동시에 또 말을 또 다 갈아탔는데 중국 공산당으로 돈이 나오니까 공산당에서 중공에서 자 그런 공포팔이에 속지 마시라. 우리가 남이 미국과 같이 공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한 것처럼 제공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대공 미사일 기지부터 방사포 그 포대부터 진지 다 제거한 다음에 그냥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을 마음대로 휘짓고 다녔듯이 북한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의 의지의 문제인 거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능력은 있어. 단 의지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의지가 없었죠 지금까지. 의지가 없었죠. 그래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의 이 꼭두각시들인 한국에는 국민의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이재명이부터 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걔들 집권당이니까. 북한의 핵을 때리면 됩니다. 북한 핵을 때리고 트럼프랑 공조해가지고 중국을 꼼짝 못하게 팔다리다 묶어놓고 그러면 남한 내부적으로 두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컴포넌트인 이 종북 세력, 종중 세력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공포팔이에서 소각하면서. 상법 개정이라는 게 본질은 여러분 아는 사람 알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큰 회사에 공산당 그 간부들이 공산당 사람들이 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나가서 다 감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큰 회사의 인사부로부터
파견 나간 공산당 그 간부들이 공산당 공산당원들이 인사 파일을 다 보는 거죠. 그 다 이제 내부적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거버넌스를 올려가지고 뭐 밸류에이션을 업으라고 다 그거 그냥 쇼고, 일단 상장 회사, 대기업들, 큰 회사들, 재벌 회사들 다 통제하고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통제 컨트롤 해가지고 정보를 다 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직원들의 인사 정보를 다 빼서 자기들이 개개인까지 다 컨트롤하겠다는 게 걔네들의 숨은 전략인 거지.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무슨 뭐 거버넌스를 올려줘, 거버넌스를 개선시켜서 뭐 밸류업을 한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다. 뭐 오를 수는 있죠, 초반에. 그게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자, 그 제가 이 만든 영상의 주 포인트는 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치인, 특히 중국 공산당하고 결탁한 수많은 한국에 있는 그 언론이라는 뭐 YTN, 연합뉴스, SBS, 그 외에 뭐 조선일보부터 해가지고 조중동, 뭐 중국한테 돈을 안 받아먹은 애들이 없을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바람몰이하고 하는 거에 사기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공포팔이에 사기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걔네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을 스스로 이제 걸러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도 만들었는데, 부동산 공포팔이 좀 그만해라. 너는 무슨 근거로 공포팔이라 그러냐? 주택금융공사 채권이 한국 정보보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의 주택금융 채권 그 자체는 오히려 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똘똘한 집 한 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바람몰이를 하니까, 그전 정부들이 윤석열 정부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고, 그 강남의 비싼 집을,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배급 받으면서 평생 월세 살면서 우리 표밭이나 해. 그게 부동산 공포팔이의 가장 큰 핵심 그 속셈입니다. 그게 걔네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국민들 반 이상을 평생 월세 살게 만들면은 자기들이 영구집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 구입하고 월세 중에서 어느 게 더 이익이냐? 자가 보유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영상도 올렸었고, 그래서 제가 뭐 이스라엘 그 이란 폭격 얘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도 북한 핵을 폭격해야 돼, 북한 핵을 없애야 돼, 북한 수뇌부를 제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나올 거예요, 이 공포팔이가. 그럼 전쟁하잔 말이냐? 전쟁하면은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증시는 폭락하고, 다 구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사일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란의 핵기지, 그리고 이란 수뇌부를 하루 이틀 만에 순식간에 다 제거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증시가 폭등하잖아. 불과 6일 만에 6% 이상 올랐잖아요, 이스라엘 증시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례다. 좋은 이벤트 스타디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일단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고, 이 공포팔이 세뇌 전략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구독 안 해도 좋고 널리 알려만 주세요. 감사합니다.